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요즘 한국군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하다는 게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한국군이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면 뭐든지 다 성능이 쩔고 굉장히 신뢰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한국군도 당연히 애물단지나 비슷한 그런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무기 도입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이 보유했었거나 보유한 무기 중에서 망한 무기 10가지만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K21 복합소총입니다.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지능형 복합소총이죠. 하부에는 5.56mm 소총 모듈, 상부에는 볼트 액션식의 20mm 유탄 모듈이 장착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컴퓨터가 달려있는 소형 광학 장비로 전부 다 제어가 되는 식입니다. 20mm 유탄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공중 폭발하게끔 설정을 할 수가 있는 전자식 신관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창문 뒤에 있는 표적이나 혹은 엄폐물 뒤에 있는 표적에도 충분히 피해를 줄 수가 있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무기체계의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이미 도입 초기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유탄의 조기 기폭 혹은 총기 내부에서 폭발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었죠. 국방부랑 업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다시 총을 갖다 주면 또 귀신같이 문제가 터지는 그런 총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10년을 질질 끌다 보니까 사성장군부터 갓 전입 온 신병들까지 이 K21을 굉장히 기피하는 풍조가 전군에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죠. 실탄 들고 투입하는 GOP 같은 경우에는 근무 들어갈 때 K21이 혹시 터질까봐 초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치시켜 놓고 나서 근무를 섰다는 그런 경험담까지 나올 정도예요. 결국 군과 국민들에게 모두 신뢰를 잃고 프로젝트는 5천억 원의 개발비와 이미 생산된 20mm 공중폭발탄의 재고와 함께 모두 메모 처리되는 결말로 끝나게 되었죠. 두 번째는 B5105 정찰 헬기입니다. B5105는 독일에서 개발된 소형 기동 헬기로 주로 서방에서는 경쾌한 기동성을 살려가지고 소형 무장 헬기나 정찰 헬기로 많이 쓰는 기종이었습니다. 냉전기에는 상당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에 드는 그런 기종이었죠. 근데 한국군은 이거보다 훨씬 더 쪼매난 500MD를 쓰고 있었다는 게 문제여가지고 이 500MD가 노후화되는 김에 아예 싸그리 다 B510으로 대체해버리려고 사업을 벌였죠. 그래서 B510을 130대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차라리 이걸 직도입하는 것보다는 면허 생산시켜가지고 국내 항공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면허 생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산해줄 국내 생산업체도 선정을 했고 생산 라인도 쫙 깔아놨는데요. 국산 개발로 선회하면서 갑자기 12대로 생산을 종료하고 생산 라인을 그냥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라이센스 비용이랑 생산 라인 깔아놓은 비용을 갖다가 전부 다 기체값에다가 포함을 시키느라 대당 100억 원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구린 가성비를 자랑하게 되었죠. 참고로 당시에 한국이 블랙호크 헬기도 면허 생산하는 중이었는데 이게 한 대당 9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블랙호크보다 체급은 4분의 1인 헬기가 블랙호크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지금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예비 부품이나 특히 헬기 위에 달고 있는 광학정찰 장비 같은 경우에는 딱 헬기 수량에 맞춰가지고 12세트만 맞춰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도 뭐 정찰 장비가 잘 돌아가고 뭐 이게 유지보수가 잘 되면 좋을 텐데 2008년 해당 정찰 장비 생산회사가 도산해버리고야 말았죠. 이마저도 B510은 한국군이 그때 도입해오던 시점은 단종 직전인 상태여가지고 한국군이 도입하고 나서 생산 라인이 닫혔거든요. 그래서 유지비도 천정부지로 올라가 버렸고요. 지금은 뭐 어거지로 간신히 불리고 있긴 한데 육군에서는 현재 LAH가 대량 도입되는 대로 이 B510을 가장 먼저 갖다 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B510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500MD나 코브라보다 훨씬 더 기량이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갖다 버린다는 걸로 봐서는 육군이 이걸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충이 많았는지는 알만하죠. 이 사업이 왜 이 꼬라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으면 KLH 사업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세 번째는 튀르키예산 M72 로우 대전차 로켓입니다. M72 로우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제 66mm 대전차 로켓이죠. 무게가 3kg으로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그냥 몇 발 메고 다니다가 아무 때나 발사관에 팍 피고 저게 화점이나 진지 혹은 전차에다가 대고 쏘고 버리면 되는 일회용이었고요. 굉장히 다용도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군도 이 물건을 베트남전 때부터 대량으로 도입을 했었죠.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250mm밖에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뭐 전차를 관통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싸고 휴대성 좋고 아무데나 부담없이 뻥뻥 날려도 좋다는 장점으로 인해서 현재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절찬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도 당연히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튀르키예였습니다.
문제는 튀르키예의 공업 수준이 엄청나게 막 높진 않다는 게 문제였어요. 특히 튀르키예산 무기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QC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불발이나 고장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악평까지 많았고요. 근데 한국이 튀르키예에 한국산 무기를 판매하면서 동시에 반대국보로 튀르키예도 우리 무기 사줘, 즉 절충 교육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도 튀르키예산 무기를 의무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들어온 게 튀르키예산 M72A4 로우입니다. 이거를 수천 발 들여 쏴보니까 걸핏하면 불발나고 심지어 방아쇠 당기자마자 터져버려가지고 아군을 잡아버리는 아주 돌아버리는 신뢰성을 자랑했죠. 그래서 대량 도입되었지만 시장 물자로 전부 다 처박아 놓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쟁 나가지고 예비군 가서 이 M72 로우를 갖다가 지급받게 되면은 꼭 원산지랑 로트 번호 확인하세요. 튀르키예산이다 그러면은 믿는 신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기도 한번 꼭 해주시고 쏘시고요. 네 번째는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갈시자로 간다는 그런 말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전투함이죠. 원래는 250톤급의 정상적인 미사일 고속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2002년에 연평해전이 터져가지고 우리 군에서 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생색 한번 내보겠답시고 군에 북한의 고속정을 상대로 완벽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비현실적인 스펙의 미사일 고속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 하도 뭐라고 해야 되니까 1년 새에 설계 변경만 벌써 3번이 됐고요. ROC, 즉 성능 요구사항도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래서 체급도 570톤으로 커졌고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윤영하급 미사일 고속함이었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들어진 전투함인데 정상이겠습니까? 초도함들은 나오자마자 결함 덩어리라 가지고 5년 동안 도크에서 수리받느라 자주 나오지도 못하는 결함 끝판왕이었고요. 나머지 함들도 뭐 함체 밸런스가 아직도 안 좋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땜빵 처리라도 해놓은 거지 그다지 높은 신뢰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고속 항주 시에는 함이 똑바로 못 가고 갈짓자로 간다는 문제도 여전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 결함을 지금 해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닌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그냥 갈짓자로 갈 때마다 조타장을 밟으면 똑바로 간답니다. 뭐 역시 인간은 버그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만재 570톤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체급으로 인해서 정의안이나 함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잦은 출항과 동시에 1000톤급인 PCC가 퇴역하면서 그 임무들을 일부 짬 맞아가지고 고속정들보단 좀 더 먼 바다에서 오랜 시간 초계를 진행을 해야 됐죠. 그리고 현측 통로도 없고 여러모로 거주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물건이라 가지고 간부나 병이나 고생이 굉장히 심각한 전투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영하급 혼자만 망하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건조 비용이 폭증해버려가지고 다른 전투함들 뽑을 예산까지 다 잡아먹어버렸거든요. 덕분에 해역 함대의 20년치 건함 계획들이 죄다 꼬여버렸죠. 윤영하급도 신뢰성 문제로 인해서 24척에서 18척으로 줄여져가지고 생산이 중단되었고 차기 호위함 사업인 FFX 사업도 27척에서 20척까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요. 자세한 것은 윤영하급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섯 번째, 백상어 어뢰입니다. 한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정규 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하고 쪼매난 100톤짜리 코스모스급 잠수정을 굴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국산 잠수함을 건조하기를 원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됐어요. 첫 번째 잠수함이냐, 두 번째 고속도로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기보다 먼저 경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아주 착한 생각을 하셔가지고 고속도로를 선택하셨죠. 그 대신 기술 도입을 해가지고 쪼매난 잠수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150톤짜리 돌고래급 잠수정입니다. 문제는 이 돌고래급에서 적함을 공격하는 중어뢰를 장착하고 싶은데 크기가 작다 보니까 533mm가 아니라 483mm라는 굉장히 애매한 구경의 어뢰 발사관이 장착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20년 동안 개발한 중어뢰가 바로 백상어 중어뢰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두 발 쏘면 한 발은 빗나가는 그런 막장 같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심지어 자기식 생강 같은 경우에는 맞아도 폭발을 안 하는 게 기본적인 정상값인지는 몰라도 명중해도 탄두가 폭발을 안 해가지고 해저에 가라앉는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이런 백상어 중어뢰를 보고 잠수함대는 그저 절레절레하고 있으며 오늘도 독일제 SUT 어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제블린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그거 아니에요. 휴대용 대공 미사일입니다. 영국제고요. 이걸 왜 도입했냐면 한국은 1970년대부터 미국으로부터 레드아이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은 레드아이는 적기 꽁무니만 낙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산악지형이잖아. 전투기가 쓱 지나가는데 등짝 좀 보려고 하면 이미 시야에 사라지고 없을 때예요. 낙원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방위 공격이 가능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1980년대부터 미국제 스팅어 B형이랑 영국제 제블린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경합을 붙여놨습니다. 당연히 원래는 미제인 스팅어가 훨씬 더 유리를 했는데 1986년에 마가릿 대처 여사가 한국을 방한해가지고 전두환한테 이 제블린을 사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제블린이 채택되어져 가지고 도입이 된 겁니다. 장점은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라 가지고 적을 전방위에서 공격할 수 있고 적을 발견하자마자 뭐 사격 준비 시간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 지령 유도 방식 특성상 사수가 직접 조종을 해가지고 맞춰주는 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기가 플레어를 뿌리건 뭐 체프를 뿌리건 면역이었죠. 속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사수가 그 무거운 제블린 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들고 적기를 보면서 따라가면서 발사기에 달린 TV 패널을 보고 나서 수동으로 조종을 해서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명중률이 엄청나게 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차 잡는 대전차 미사일에서나 쓰는 방식을 갖다가 빠른 전투기와 헬기를 잡으라고 만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도입을 해버린 거니까요. 결국 제블린은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2성급으로 돌려졌고 대한민국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 사업은 전부 다 꼬여버렸죠. 자세한 거는 제블린 대공 미사일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7번째 손원 1급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독일제 209급 잠수함을 갖다가 장보고급이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해서 썼듯이 똑같이 독일의 214급을 갖다 가져와서 우리가 면허 생산해가지고 손원 1급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해서 배치했습니다. AIP 추진, 즉 공기가 필요하지 않는 연료전지 방식의 추진 방식을 추가로 탑재를 하고 있어가지고 재래식 잠수함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2주 동안이나 자망 작전이 가능했죠. 원래 재래식 잠수함이라면은 3일 뒤면 다시 부상하거나 혹은 스노클링 해가지고 디젤 엔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 손원 1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1번함이 4번함보다 늦게 취역했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잠수함들보다 훨씬 조용해야 될 AIP 추진 잠수함이 오히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소음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초도함 분해해가지고 무려 5년 동안이나 다시 문제점을 수정한 다음에 재조립해서 취역을 시켜야 되는 삽질을 벌였던 것이죠. 나머지 함들도 비슷한 문제를 달고 태어나긴 했는데 1번 함을 뜯어고쳐보면서 노하우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다른 함들에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나마 조금 쓸만한 수준으로 배치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손원 1급의 원판인 214급 자체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악평이 자자한 그런 잠수함이거든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214급을 도입했다가 초도함에서 결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못 써먹겠다고 인수거부까지 때렸을 정도고요. 8번째는 리모아이 드론입니다. 대대급 소형 전술 드론으로서 도입을 시작했는데요. 정찰 장비의 해상도도 생각보다 구리고 1년에 20대씩 추락하는 정신나간 신뢰성을 보여줬죠. 물론 그중 절반 정도는 드론 운영자의 조종 미숙으로 인한 추락이었다는 점에서 억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한국군은 징병제다 보니까 숙련병들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드론이라는 무기체계가 최근에서야 전술급 부대에 많이 도입이 되다 보니까 아직 이 드론 운영에 대해서 이해를 갖춘 지휘관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도 역시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해는 가는데 엄연히 불량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좀 냄새가 많이 나는 사업이었는데요. 근데 요즘 추진되는 한국군의 전술 드론 사업들 보면은 리모아이 사업에서 그렇게 뭐 나아졌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체계의 단점이나 사업 돌아가는 꼬라지도 리모아이랑 다 비슷합니다. 9번째는 TPQ-37입니다. 1994년 북한은 협상장에서 전쟁이 나면은 서울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긴 했었어요. 당시 방사포나 장사정포 사거리 안에 수도권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군은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을 초탄은 맞아준다지만 두 번째 탄은 쏘지 못하게 제압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려면은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하는 대포병 레이더가 필요했죠. 그래서 급하게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TPQ-37입니다. 근데 대포병 레이더는 도입을 해야겠고 돈이 많진 않으니까 당연히 노 옵션 깡통으로 도입해버린 거죠. 그래서 콘솔도 완전 아날로그 방식이어가지고 스크린이 뭐 원통 돌아가면서 표적을 표시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고요. 데이터 링크 기능도 없습니다. 레이더의 진행 파원 같은 경우에도 진공관 방식이다 보니까 오래 가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공관은 혈에 약하니까. 대전자전 능력도 없어가지고 재미에도 취약하고. 물론 국내 업체에서 이걸 갖다가 콘솔은 디지털 방식인 LCD 패널에 달아주고 데이터 링크 기능을 넣는 식으로 소폭 개량은 진행이 되었는데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이제껏 제대로 된 업그레이드 한 번 없이 굴려왔고 덕분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여러 북한의 포격 도발에서 우리 군이 제대로 도발 원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크나큰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지금 미군도 TPQ-37을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풀옵션이고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적 화포의 종류나 포탄의 종류까지 띄워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은 2대의 노트북으로 작동되고요. 레이더도 전자식으로 개량이 돼가지고 작동 시간에 있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TPQ-37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작동을 할 수가 있었죠. 한국군은 아직도 이 깡통 TPQ-37을 애지중지 굴리는 중인데요. 수리 중이 아니라 정상 운영 중이라는 보고가 올라오면 그날 로또 사는 날이라고 할 정도면 말 다 했죠. 10번째는 K3 경기관총입니다. 한국에 제대로 된 분대 지원하기가 없던 시절, 그때 미국이 사용하고 있던 5.56mm 경기관총인 M249를 보고 나서 이걸 급하게 벤치마킹을 한번 해가지고 만들어본 기관총이죠. 문제는 백발 링크탄 다 쏘면 용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안 좋습니다. 이마저도 엄청나게 신경을 써가지고 손질을 해야만 그 정도 쏘는 거고요. 애초에 설계 결함을 가지고 나온 물건이라 가지고 쏘다가 잼 걸리는 거는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쏘다가 방아쇠를 놔도 계속 쏴지는 쿠고프 현상까지도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개선됐는데 개선형 부품이랑 구형 부품이 야전에 서로 뒤섞여 버리면서 유지보수만 대차게 꼬여버렸죠. 그나마도 대체 무슨 재질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을 직격으로 받아버려가지고 노후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치 이후에 단 한 번도 재구시를 하지 못한 기관총이죠. 참고로 이라크 전쟁 당시에 자이툰 부대가 반군이랑 교전했을 때 가장 많이 쏜 K3 기관총이 16발 발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3발 쏘고 다 퍼졌다고 하고요. 그건 진짜 알라의 기적이 일어나버린 셈이죠. 자세한 것은 K3 기관총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잘 보셨나요?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듯이 잘된 무기 사업이 있으면 망한 무기 사업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저 망한 무기 사업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실수를 줄이면 그만인 것입니다.